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헌법가치 재확립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시간 유영화 한국외국어대 초빙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박 전 대통령 재판 내용 그리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징역 30년입니다. 그리고 1,185억 원의 벌금이 구형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전에 있었던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어떤 구형량, 또 1심 선고의 어떤 그 결과물을 비춰봤을 때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징역 30년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찰에서 구형한 것이죠. 예. 앞서 그 중앙지법 합의 22부죠. 예. 김지현 판사가 최순실을 이제 20년 선고를 내렸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구형을 30년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제 어느 정도 선고량이 나올지 봐야겠지만은 하여튼 뭐 지금 검찰의 구형량을 봤을 때는 실제로 굉장히 엄중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걸 예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도 할지라도 국민 주권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그것을 반국민적, 반민주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실제로 법의 잣대에서 엄청 확실한 잣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예.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탄핵과 어떤 그 촛불 국민혁명에 의해서 권좌에서 끌어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국정농단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는 법에 의해서, 법의 가치에 의해서 엄정하게 법의 잣대로 이제는 심판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그 재판에 넘겨진 지 굉장히 꽤 오랜 만이죠. 317일 만인가요? 지난해 4월 17일인가 재판에 넘겨졌죠. 이제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뭐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구형량이 되느냐에 따라서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만은 우리 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결과를 보십니까? 일단 30년이라고 하는 건 예상했던 대로 중형입니다. 최순실 씨보다 더 높게 나올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예상에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하나 좀 마음에 그런 거는 권력 무상이라고 하는 걸 느껴요. 지금 보면은 본인이 쓰던 칼에 본인이 겨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앞으로의 권력자들도 좀 조심해서 잘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연세로 봤을 때는 지금 30년이 만약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종신형하고 그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죄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지 본인이 뭐 다시 뭐를 하든 하지 않든 하든 감옥에서 그 생을 마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선은 확실해졌어요. 전략은 확실해졌습니다. 목표는 무죄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황이 굉장히 단촐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보면은 무죄 주장을 하고 결국은 그걸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결국 내년 정도에 사면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뭐 현 정부에서는 건국 100주년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로 이런 걸 볼 때 정치적인 해법을 좀 바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1심에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2심이 들어가니까 지방선거의 민심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쓸 수도 있고 거기서 계속 안 되면 그다음에 내년에 또 사면 카드도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이죠. 재판을 보이콧한 이유로 계속해서 이제 골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오늘 검찰에서도 이 재판 태도 또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준 그런 태도도 문제를 좀 삼았거든요.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재판부를 아니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고 그것은 자기 자신이 국정농단을 행했던 사실 자체를 단순하게 자기 정치범이다. 정치범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정권적 성격에 의해서 이제 뭐 혐의가 있거나 피의자가 되는 것이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처해진 부분은 뭐 특가법이라든가 직권남용 그리고 이제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무술, 뇌물수수 이런 부분들의 이런 18가지 혐의가 단순한 정치범으로 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다른 정권에서 이렇게 뭐 이것이 옮겨지거나 이런 형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거부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 정치범으로 이제 정치범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예.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적 상식에 의해서 통용될 것이라는 건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뭐 내년 3년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국민 정서상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에 의해서 부여된 국민 주권을 훼손한 이러한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박근혜 전 예. 대통령을 벌써부터 사면운운을 한다는 자체가 그것이 과연 지금의 국민 정서에 부합하느냐라는 측면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통상 보면요 결심 공판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고요, 그다음에 변호인 측에 최종 변론이 있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 진술은 생략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시간쯤에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하겠다 했는데 글쎄 검찰은 일일이 오늘 구형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최순실 씨 통해서 국민 유임 권한을 사유화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줄곧 부인하고 있고 온 국민을 기망했다. 그 내용 구형 이유를 보면 하나하나 이게 나중에 이제 선고에 재판부가 또 어떻게 판단을 할지 사실 뭐 검찰의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국선 변호인 5명이 사실은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글쎄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것 아니냐. 그동안 재판을 진행했던 사람들 다 이제 모두 거부를 하면서 이 국선 변호인도 사실은 사건 기록이랄지 그동안의 어떤 과정이랄지 특히 변호인 접근이 잘 안 되면서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이 없었던 부분들 이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재판을 계속 해왔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부분? 분리할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들여서 주 3, 4회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계속 악화가 됐단 말이죠. 검찰에서는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재판부에서도 그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봐가지고 여기서는 일정 정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오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걸 별개로 하고 명분은 됐을 수 있어도 악영향은 굳이 따지면 악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예. 그거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워낙에 많은 혐의가 있었고 예. 그것들이 소명이 된다라고 그걸 채택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형에 근접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죄 취지로 반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1심에서는 일단 거부를 하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2심에서 한번 다시 해보고 예. 이런 절차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재판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을 통해서 법적 재판 부분에 있어서는 예. 무죄를 주장할 수 있어요. 본인은 피의자니까. 그러니까 뭐 당사자의 방어권이 있으니까 그건 예. 계속 주장할 수 있고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발현됐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2심, 3심으로 가면 여러 가지 다른 전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빠르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국정농단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던 여러 피고인들이 있습니다. 그 1심 선고하고 구형량이 다른 경우가 많았죠. 물론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구형량보다 좀 적게 나온 상황이었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1심 선고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물론 이제 저 벌금 액수는 최순실 씨하고 똑같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순실 씨도 좀 줄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추정한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결국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최순실을 20년 선고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세윤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고량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13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고 그리고 법정을 내릴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하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이라 그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확실하게 그 최순실 선거 재판에서 내렸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20년보다
더 나오면 더 나올지 덜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더 이외에도 5가지 혐의가 더 추가됐거든요. 예, 예. 뭐 이거 최순실과 관계 없었던 뭐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이라든가 특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국정 특활비 수수 문제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실제로 최순실이 받은 20년보다도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4월 초나 3월 말에 예.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장님께서 아까 무죄 이제 항소심 절차를 밟으면서 무죄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셨는데 혹시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 어떤 책임 전가 혹은 그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그 게임에 빠져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는 잘 몰랐다. 이렇거나 이런 진술들은 어떻게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은 그 진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1심에서는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심은 일단은 항변 아무리 해봐야 예.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면 그런 주장이라고 하면 2, 3심으로 하겠죠.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뇌물의 성격입니다. 그렇죠. 뇌물의 성격인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구도로 돼 있어요, 지금.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뇌물이 되기도 하고 예. 그냥 사기를 당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실체적인 것보다는 법률심 정도에서 예. 일정 정도 판단을 받아야지 적합하다. 예. 이런 전략을 가질 수도 있고 예. 그런 면에 봐서는 지금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면서 무슨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런 주장이 재판부에 먹힐지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하고 관련이 없죠, 전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이미 탄핵을 당했고 그 이후에 이제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를 들면 탄핵하고 파면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한 것이란 말이죠, 결국은. 국민의 어떤 압력과 그리고 광화문에 1,700만 명이 모여서 한 부분 속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뭐 특검이라든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피의 사실이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 구속되고 기소된 형태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런 부분들을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형량을 받겠죠. 이제 예. 선고를 예. 받을 텐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사면시켜주고 형량을 감소시켜준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국민들이 쉽사리 용납하겠냐라는 예.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차기 정권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은 현 정권에서 그러기는 참 쉽지가 않을 것이다. 예. 물론 이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도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각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실로 연관성과 예를 들면 공모의 주범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지금 각 재판부들이 선고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로 이번에 국민에 의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같은 잣대에서 다른 측면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본질에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할 때도 둘 중에 뭐냐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정치보복이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또는 이건 적폐청산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더 정당한 조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안 자체는 적폐청산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정치보복적인 모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상당수가 이건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민심이 어디에다 중점을 둘 거냐. 지금까지는 적폐청산에 중점을 뒀어요. 그러나 지방선거나 지금 그 정부에서 하는 것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거는 너무 정치보복 아니냐라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실제로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심을 잘 보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디에다 방점을 둘 거냐 이런 전략들이 중요한데 사실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죠. 민심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4월 초로 좀 예상이 네. 됩니다. 재판부가 이제 꼼꼼히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자, 선거는 6월 13일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선고 결과, 1심 선고 결과,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 또 그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보수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또 네. 지방선거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향이 있겠죠. 물론 그 영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에선 그래요. 이거를 빨리 끝나고 그 일단락 짓고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이런 정서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두 대통령을 간방에다 보낸다. 그러면은 그 반대 심리나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 때 어떻게 펼쳐질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조사받고 또 재판을 받는데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고 사실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이재희의 요소가 있어요. 어부지리를 취한 친박과 그 MB 친이 이 둘이 끊임없이 싸움을 하면서 10년 동안 적폐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결국 탈핵 정국에서 보수 진영을 갈라놓는 게 됐거든요. 그러면 둘 다 지금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 단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권에서도 잘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면을 어떻게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현대 정치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가 재판 이런 과정을 이걸 단순하게 당리당략적 차원이라든가 정권 이해 차원이라든가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보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불행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이 이번 지방선거도 좀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촛불 국민혁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올림픽장에 가서 예를 들면 사진을 찍는다. 과거에는 그런 분이 통용이 됐지만 이제는 그런 분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치 권력이라든가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과 민심에 의해서 재판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라든가 향후의 정치적 행동이라든가 행위에서 다시 재생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국민혁명이나 촛불혁명에서 국민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또 예.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 문재인 정부가 잡았다. 진보 정권이 잡았으니까 이건 우리 그 빌미로 해서 정치적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정치적 타령만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은 예. 저는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은 보수 정치 세력과 보수층과는 상당히 구별되죠. 보수 정치 세력은 보수층들에게 결국은 환영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어서의 어떤 적폐라든가 불합리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이런 사회에 만연된 그릇된 문제점들은 과감하게 처단하지 않으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탄생 배경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예를 들면 보수 정치 세력들이 지금 봐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문제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렇게 봐야만 나라도 바뀌는 것이고 보수 정치 세력도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형성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지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예. 사실 박 리스크, 박근혜 전 대통령 리스크는 지난번에 대선 때 일단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지금 야당의 지도력이에요. 리더십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토론하는 보수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거는 우리 컬링 할 때 봐서 알겠지만 돌이 중간에 있으면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돌을 치운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게 통합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락되면은 그래도 보수에는 다른 스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오늘 구형 결과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 결과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징역 30년 구형은 사형보다 더 잔인하다 이런 논평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당의 이야기도 좀 들어온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교수님. 그 1심 선고 공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말 또는 4월 초회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최순실 씨의 재판도 모두 생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재판부에서 직권을 통해서 이걸 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충분한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명분의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재판부가 그걸 할 수 있을지 예. 또 그걸 하려는 명분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매끄럽게 되지 않으면은 예상치 예. 못하는 여론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이 예.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그날 생중계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은 그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재판 거부 투쟁을 통해서 걸석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판사가 내리는 선고문, 선고 내용, 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듣고 싶어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 국민들 그 당시에 뭐 여론조사에서는 95%까지 90% 이상이 예를 들면 대통령 권좌에서 끌어내렸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잣대와 법적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 국민들은 매우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격이죠.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1심 선고에 앞서서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원을 구형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제 국선 변호인들이 사실 구치소 가서 접견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전달할지 뭐 나중에 뭐 언론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뭐 이렇게 전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난번에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구치소 밖에서 치료를 받았던 경험도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 또 재판을 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지난번에 뭐 인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뭐 이 소식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지금 살고 있는 방은 TV까지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큰 독방에다가 그래서 TV 뉴스를 통해서 알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응하다가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부터 이제 재판 거부 투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재판이 마치 정치범 재판인 것처럼 이렇게 외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인데요. 그 2심에서 어떤 전략을 할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은 1심 재판부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또 2심 재판부에 나와서 진술을 한다? 예. 또 뭐 유영하 국선 변호인 말고 자기 자신의 민선 변호인을 또 채용해서 자기가 인정해서 또 변호를 한다? 예. 참 그런 거 참 우스울 것 같아요. 예.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재판부를 인정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부 투쟁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예를 들면 재판부로 봤을 때는 더욱더 괘씸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최후 진술도 안 한 것이고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것은 뭐 아니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선고 형량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예,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좀 받고 있는지 부분인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난번에 최순실 씨 12월 달에 그 결심 공판했을 때요. 1시간 단위로 이게 휴정을 요청하고요.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본인한테 큰 압박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1심 선고 결과도 본인이 지금 힘들다고 해서 다 항소를 다 한 상황입니다. 검찰도 그렇고 최순실 변호사도 그렇고 우병우 전 수석도 지금 항소심을 했고요. 그러니까 네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재판이 1심이 끝났거나 2심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의 사법적 절차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언제 마무리될지 모릅니다. 사실 상고심까지 갈 때. 근데 대법원 간다면 대법관들의 인사도 사실 있어요. 교체 부분도. 또 어떻게 이제 인적 구성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앞으로의 전국 상황 또 이 판결이 미칠 영향들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찌됐든 정치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민심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중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재판관 입장에서 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신상 털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소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지금의 대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예요. 묵비권이 걸리듯이 그러듯이 묵비권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다음 조사를 받을 때 묵비권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1심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2심에서는 상황이 변하고 승산이 있고 이러면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해석적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지방선거 이후에 2심에서는 전혀 다른 그 양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 때까지 뭐 거기에서도 여당이 압승을 한다라고 하면 계속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또 대법원 판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그런 건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속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어찌 됐든 지금으로 봐서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지방선거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1년 지났으니까 평가 선거도 되겠죠. 그러나 자유한국당,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재판하고 연관돼서 이제 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뒤늦게 탈당시키고 조치를 했지만 아직도 탄핵 찬성 세력이 탄핵 반대 세력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논평도 나왔습니다만은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까지 계속 간다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면 국민들이 이 문제를 다시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얘기했지만 또 국민들 일각에서는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탈각하지 않고 새롭게 바뀌지 않는 보수에 대한 재평가 이런 선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시선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알겠습니다. 것이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하나의 변수가 될 거라는 게 이제 어떤 깊이의 차이는 있겠죠. 또 영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지방선거 본수가 될 수 있는 게 안보 이슈 아닌가 싶어요. 지금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돌아갔는데 여전히 정치권은 이거 문제로 좀 시끌합니다. 오늘 이제 상임위 여러 곳 열렸는데 뭐 운영위도 지금 파행을 겪었던 것 같고요. 좀 정상화 오르는데 자유한국당의 그러니까 원내투쟁 또 원내투쟁을 병행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 임시국회가 끝납니다. 어떻게 이거 좀 정상화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뭐 급한 분은 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개헌 문제라든가 지금 지방선거의 선거구제 문제는 3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3월 임시국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예를 들면 살인이다 이런 격한 용어까지 썼던 이제 김영철 등 이 사람들은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정상화시키고요. 그리고 이 문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예를 들면 향후의 어떤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은 거리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각 상임위가 정보위원회도 있고 예를 들면 각종 관련 상임위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은 장관을 부르거나 뭐 운영위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나오라 그래서 지금 뭐 나오려면 안 나온다 그러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전 임종석 실장 나와서 얘기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내일 저기 긴급 대정부 질문을 자유한국당이 요구를 했어요. 네. 이낙연 총리를 이제 불러낸 건데 뭐 이게 제대로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우려되는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측이 이걸 활용해서 또 면피해서 또 나중에 또 예를 들면 뭐 핵을 더 완성시켜 나가고 예를 들면 더욱 더 적대적 행위를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예를 들면 확실히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 내용을 숙지하면은 저는 긍정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이라는 것이 과거의 행각을 보면 한국을 예를 들면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면서 또 그것이 사라지면 다시 또 자신의 원 위치로 돌아갔던 그런 행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억지를 위해서 예를 들면 헌법에도 부여된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전쟁 억지를 위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내고 대화를 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미 간을 대화의 테이블을 끌어내면서 한반도를 비핵화를 위한 하나하나의 스텝으로 나가는 것. 그건 대통령의 책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행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서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못 구하는 측면이라든가 야권을 설득하지 못했던 시간적 기회적 측면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협력해 나가면서 어떻게 한반도에서 예를 들면 평화로운 어떤 그 화해 무드가 조성되느냐, 전쟁을 억제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는 여야가 같이 공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저녁으로 예정돼 있던 이낙연 총리와 또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의 막걸리 회동이 이 김영남 박남 관계로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좀 잘 해보려고 또 정부와 또 야당 쪽에서 좀 잘 해보려고 했더니 이 김영철의 박람이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3월 임시국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이라면 주요한 입법 현안들 통과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맞춰야지 내일 또 사실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국당 입장에서 오래간만에 보수 지정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통일교에서 한 것도 좀 급작스럽긴 했지만 효과가 꽤 컸고. 통일대교 말씀. 예, 통일대교에서는. 그런데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우회로를 몰랐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회로가 군사작전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고 끝나면 국회에서 그거를 질문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전략적으로 뭐 타이밍은 좋았을 때 전략적으로 굉장히 미숙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국회 전략으로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 세월호만큼이나 보수 진영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그러냐면 천안함 유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는 뭐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좀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3월 1일 날 보수 진영에서는 태극기 집회를 예전에 태극기 집회는 지금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을 맞아가지고 보수가 이번에 한번 대단합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연합으로 해가지고 태극기 운동을 한번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참여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좀 매끄럽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3월 26일이 천안함이 폭침된 날입니다. 그때까지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명확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김영남을 초청해서 국빈 대우한 것들은 김여정을 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목숨 걸고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이렇게 그야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 상황을 잘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새해 들어 첫 휴가인데요. 글쎄요, 뭐 지금 일이 굉장히 많고 올림픽 기간에 사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루 정도는 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평창 이후에 안보 이슈들이 많이 현안이 돼 있잖아요. 김영철이 올라간 이후에 북미 대화에 진전시키를 그런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분도 고민해야 되고 개헌 논의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구상들,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전국 상황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지금 김영철 방안 둘러싸고 한국당의 정치 공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보수를 다시 재집결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혹이다 이런 판단들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국민들은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국민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영철 박람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려와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의존용으로 내려와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2박 3일 동안 실제로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최광일 북아메리카국 부국장까지 내려왔고 통역관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건 미국과의 실무적인 밀접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핵화를 얘기했고 비핵화의 로드맵을 얘기했고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를 얘기하면서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북미 간의 대화에 대한 용의를 밝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결과와 성과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를 들면 북미 간의 대화가 열리고 비핵화가 관련된 여러 가지 로드맵들이 제시된 로드맵들이 하나하나 차분하게 실현되어 나간다 그러면은
있다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면 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영철에 대한 어떤 그런 반공주의적 어떤 그런 공세, 정치 공세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희석될 수,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희석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천안함 유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실로 나중에 우리가 정부에서 얘기할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실상 남북 관계가 다시 풀려나가고 얼마나 적대적 관계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지금 ICBM을 미국에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일촉즉발의 그런 관계였던 부분들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하나하나 풀려가는 과정이니까 물론 그 이후의 과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정치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 대국민적 설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단초를 열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열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이 적극적으로 할 측면도 있고 비판적으로 할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통일대교에 들어온다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적절한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야만 이 한국의 국정 부분이라든가 대북 관계 이런 부분들 좀 안정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저기 용어 부분은 여러 가지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이 대화에 응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북핵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거는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고 한미 간의 이관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거죠. 아니 그리고 김여정하고 펜스 회담을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래놓고서 지금 와가지고 본인들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전제가 되는 북핵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작할 때도 얘기를 못해요. 우리 정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시작할 때 기회가 열려졌을 때 말을 못하다가 이제 올림픽 끝난 이후에 새삼스럽게 그거를 다시 거론했다는 자체가 무슨 대단한 성과인 양 얘기를 하는 지금 물론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잘 대응했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향후에 이걸 잘 다루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영화 한국외국어대 초빙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